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한가위 아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고 계신지요? 고향을 찾는 막바지 귀성 차량과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이 오늘 모두 몰리면서 도로 곳곳이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정체는 오후 5시 절정을 이룰 전망인데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인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중 오늘 양방향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 전국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막바지 귀성길 정체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구간 교통 상황 CCTV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문덕육교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이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선 야목 2교 부근에서는 서울 방향은 원활하지만 목포 방향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대구 4시간 30분, 강릉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후 3, 4시 사이 정점을 찍고 자정 무렵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귀경 행렬도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부산에서 5시간 20분, 광주에서 3시간 30분, 대구에서 4시간 2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이 걸리겠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심해지고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가장 많은 667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 빗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논란 속에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이 오늘 방영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난 시 녹화가 진행됐다며 방송 취소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흑색 선전이라며 고발로 맞섰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복구식이 녹화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대통령실은 국가 전산망 담당 공무원 발인 등을 고려해 방송사의 프로그램 방영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 측은 하루 늦춰 오늘 방영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방송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숨진 공무원 발인을 피해 고작 하루 늦게 방송을 강행하는 발상은 어디서 온 것이냐며 이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예능을 촬영한 시점은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피해 복구율이 5%였을 때라며 시기상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재난도 막을 책임과 그것을 수습할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석밥상에 온갖 의혹을 올리겠다는 의지는 가상합니다만 국민들의 추석밥상에 불량식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국정자원 전산망 복구율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20.7%에 그쳤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국가 전산망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발인이 어제 오전 엄수됐습니다. 전산 분야 베테랑이었던 그는 직장 내에서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인 직원으로 통했다고 하는데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행안부 장관의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은 연기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정과 유골함을 든 유족들이 납골당으로 향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이들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국가전산망 복구 작업을 총괄하다 자신이 일하던 정부 세종청사에서 숨진 50대 행안부 4급 서기관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화재가 난 국정자원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전산 분야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 전산 분야에 오랫동안 투신하신 분이죠.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다.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분이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도 8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원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예정했던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을 오는 8일로 연기했습니다. 화재 관련 중앙대책본부 브리핑도 사흘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 10일째지만 시스템 복구율은 20%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647개 시스템 가운데 몇 개가 복구되냐 보다 국민 편의와 관련된 것들이 우선 복구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행안부 홈페이지조차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50시간 만에 석방되면서 체포 과정을 둘러싼 경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검찰과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고 경찰은 체포는 적법했다며 여전히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석방명령을 내리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섭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된 지 50시간 만입니다.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겪게 될 수 있다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연휴가 끝나고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추석 연휴 미국에 급파돼 통상장관 회담을 마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세부 쟁점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간 건지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다시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관세 후속 협의를 마친 뒤 새벽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딜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양국은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대미 투자 집행으로 인해 우리 외환 시장이 받는 충격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선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이는 투자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소화하려는 우리 측에 현금 투자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지에 있는 김 장관의 회담 결과를 공유받았다며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송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간의 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촬영도 문제지만 방영을 반드시 멈추고 미룰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에 대해서 뭐 고발하겠다느니 어쩌느니 고발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고마워요. 이것을 저는 공론화하고 싶었는데 저도 법률 전문가로서 강력히 맞대응할 겁니다. 추석밥상에 불량식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주진우 의원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엄정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당장 멈춰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 의원이 나는 판을 키우고 싶었다. 고발할 테면 고발해봐라.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비치니까 민주당이 실제로 어제 고발에 나섰고요. 주 의원은 맞고발한다는 상황인데 주 의원 말대로 이게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판이 좀 커진 상황 같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주 의원의 전략에 좀 말려든 거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우 의원이 뭐 처음부터 예능 촬영만 지적을 했다면 이렇게 고발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을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48시간을 강조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난 이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프레임을 적용하고 싶어 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48시간 동안에 이 대통령이 하셨던 일들, 일단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귀국 중이셨기 때문에 귀국 직후부터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쭉 타임테이블을 발표를 하자 예능 촬영으로 갑자기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다른 그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48시간, 잃어버린 48시간이 허위사실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주진우 의원은 아까 법률 전문가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법기술 차원에서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몰라도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다. 회의 주제 분명 했다고 말했는데 그걸 부정하는 발언 자체가 저희는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거는 여당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이고 그 대통령 행정권도 지금 민주당이 행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터무니없이 본인들이 부인해도 뭐 객관적 증거 없이 계속 몰아붙이잖아. 이랬던 민주당이 유일한 야당인 유일한 거대 야당인 국내심이 하는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는 고발로 막 맞서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는 이걸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 갖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고편이 올라오니까 특정 프로에 대해서 예고편이 올라오니까 이거 통상 일주일 전쯤엔 찍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로 화재 발생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무렵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일날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의 행보를 보니까 그 위에 공개 행보는 28일 날 오후 5시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개 행보를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28일 날 오후 5시다. 그럼 그 안에 뭘 했는지를 밝혀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규현 홍보수석이 27일 날 오전에 밝힌 내용은 그냥 브리핑이었어요.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밤새는 표현을 썼습니다. 밤새 상황 점검을 했다. 이 정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회의 내용도 없어요. 보고받았던 내용만 있고. 자, 이런 공개적인 메시지와 행보를 미뤄볼 때 침묵했다는 표현이 왜 잘못된 거죠?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현장도 가보시고 하는 게 원래 대통령 스타일인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침묵했냐. 그 침묵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 이것도 침묵을 단정한 것도 아니죠. 나는 침묵했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 봤으니까 대통령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이거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입을 막는 조치로 오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번 사태가 이제 고발하는 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당초 어제 예정이었던 방송 오늘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재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러면서 방영이 아예 그냥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촬영과 방영을 별개로 봐야죠. 왜냐하면 촬영을 왜 그때 했느냐, 굳이 했어야 되느냐 이 지적은 전 대통령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방영은 이제 대통령실의 몫이 아니라 방송사의 몫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능은 미리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뭔가 그 이후에는 아마 추석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스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촬영 일정들이 다 잡혀 있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면 아마 광고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루어졌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조정해 가면서 대통령실이 압박을 해서 이거 바꿔라. 방송사에게 이거 압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정중하게 그래도 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그 공무원의 발인일이 있으니 발인을 좀 지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연기 요청을 했고 다행스럽게 방송사에서 받아들여줘서 하루가 연기된 겁니다. 그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 날짜 그때 왜 했느냐, 왜 현장을 가지 않았느냐. 그때 현장을 가면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나 장관이 가는 것과 의전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오히려 복구 작업, 화재 진압 작업 이런 걸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업무 지시를 적당히 내렸다면은 저는 그 촬영과 이 업무 지시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하실 역할을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촬영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예능 촬영과는 별개로 국가재난대응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이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야권과 이 예능 촬영 논란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국가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이 지점이 아니라 국가재난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을 촬영했다는 그 지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시점에 들여다봤어야 하는 게 냉장고가 아니라 국가재난 시스템 아니었겠느냐 하는 이 지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가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28일 날 오후 5시에 했던 대통령의 그 주제 회의를 보면 그 내용을 여실히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아직까지 이중 작동 체계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질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들은 여권 업무 같이 생활에 필요적인 이런 서비스 관련된 건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해라. 예.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현장에 가보셨다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거 재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저렇게 또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갈 뿐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방송 자체는 방송국이 판단하는 거지만 촬영을 중단하셨어요. 촬영하지 말으셨어요. 촬영 연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로 인한 피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당 장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으로 화재로 인해서 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를 보관하는 그 담당 그 해당 기관이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촬영을 강행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감을 뽐낼 때가 아니라 책임감을 보였어야 하는 때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일단 27일 날 촬영은 28일 날 있었고요. 27일 날 다행히 화재는 진압이 완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재도 불길조차 잡히지 않았었다라면 전 대통령실 내부에서 촬영 자체에 대한 보류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화재 진압이 됐고 복구 작업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일단 피해는 일단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복구 작업에서는 현장 그 담당자들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것이 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송사랑 일정이 잡혀 있고 방송사는 아마도 추후 일정, 그러니까 추석 지난 이후의 일정을 아마 다른 연예인과 잡아놨을 텐데 그것을 뭐 다른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방송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원래 하고자 했던 국민과의 소통의 폭도 넓히면서 그러면서 이거 재난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하지 않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판의 몫은 저희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당을 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방송을 기획한 참모진이나 강유정 대변인 경질해야 되고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유정 대변인이 왜 지금 지적하는 거는 강유정 대변인이 뭐 거짓말했다라고 저쪽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 공격이 들어오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잃어버린 48시간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예능 촬영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걸 빼먹고 얘기했다, 거짓말했다라는 또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지금 사실 이 전산망 화재 사건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제 복구를 아직 오늘 보니까 2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완료가 된 이후에 아마 담당자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처벌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아마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은 담당자의 그
경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저는 세월호 사건 때도 이주영 당시 장관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수습한 이후에 본인이 물러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이태원 참사나 2023년에 있었던 전산망 마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에 대한 경질하지 않았던 본인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재난관리라고 하면 대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대응, 복구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화재가 끝났다고 글쎄요, 이 재난 대응 체계가 마무리됐다거나 대통령께서 그 책임이 좀 완화된다거나 이렇게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 이게. 네, 그 논란의 예능 프로그램 오늘 밤 방영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정대로 방영이 될지 방영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석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적부심 받아들여지셔서 석방되셨는데 현재 심경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재명 주권국가,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연일 여권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 민주당도 민주당이고 앞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찰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번에 결과 인용 나온 것이 적법성은 문제가 없었다. 다만 지금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한 다음에 수사를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추가적으로 체포를 하면서까지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 맞는데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에 부탁하고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체포가 집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찰, 검찰, 법원 모두가 이 체포 집행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찰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사까지 고발했잖아요. 판사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라고 말했던 국민의힘이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고발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과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는 있어도 뭔가 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비판은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이제 체포 적부심 인용,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인용이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청구, 발부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해석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적어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판사께서 결론만을 지금 따서 양측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 다툼이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피의 사실의 범죄 사실 성립에 관해 다툼의 여지는 상당하고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뭐 부정의 부정을 통한 긍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 이게 이제 핵심인데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교섭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체포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시가 된지 모르겠다. 우리가 낸 불출석 사유서 등이 첨부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의 소진이 있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이렇게 어렵게 쓴 저는 인용문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만 체포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적법하지만 부적법하기도 하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갖고 담당 경찰 서에서 이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저는 이 정도의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위가 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없었다면 없었다고 밝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단계에서도 신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의 일방적인 문제 제기만 받아들여서 인신구속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거는 정치권 자체가 일치해서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이진숙 그 위원장의 체포를 찬성 반대하는 이런 관점을 볼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의 신체 인신구금에 관련된 절차를 다시 한번 스크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에 따른 네. 파장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추석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전을 부치는가 하면 자신이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석나기 현장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전을 부쳐냅니다. 지난 2019년 베트남에서 시집와 지난해 귀화한 26살 찐티깨우 응원 씨는 한국인 최이슬이란 이름으로 첫 추석을 맞았습니다. 엄마 소금 안 넣어도 돼요? 꼬치전에 단무지를 넣자는 아이디어는 예쁜 색깔을 내고 싶었던 며느리의 아이디어입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익숙하지 않은 명절 문화에 시어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지만 복잡하니까 음식가 너무 많고 베트남에서 준비 많이 안 해요. 이제 맏며느리 역할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더라지요. 하는 건 진짜 잘해요. 나는 다 나눠놓고 지 혼자 그래서 너무 좋아요. 결혼 2주 여성들이 힘을 합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전만 부치시는데. 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요? 예, 그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명절 준비는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또 다른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추석하고 설날 전에 그 시댁 가서 같이 음식 만드는 거 조금 약간 뭐 명절 분위기 나는가 보다. 그런 점이 좋았어요. 지난 2020년 16만 8천 명이던 결혼 이민자는 지난해 18만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선물일 텐데요. 이런 선물도 시대별 상황과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변천사 박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1950년대. 명절 선물이라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계란이나 참기름 등을 주고받으며 소박하게 정을 나눴습니다. 명절 선물이 상품으로 처음 등장한 건 1960년대. 비누, 설탕, 밀가루 같은 생필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삼양설탕으로 만든 과자다. 이렇게 되면 뚝 끝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엔 먹거리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그 선물 받을 생각보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구하기 힘들어 어렵게 살았죠. 밥 먹기 살기도 힘들었었는데. 경제 성장이 시작된 1970년대엔 종합 과자 선물 세트부터 여성용 스타킹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정히 즐길 수 있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골고루 들어있어 더욱더 여러분들의 흐뭇한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진 1980년에는 선물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갈비와 정육, 각종 술까지 선물이 고급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빼놓을 수 없는 선물로 사랑받았습니다. 커피를 선물한다는 건 향기로운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 1990년대 들어 상품권이 등장하고 영지버섯, 꿀 같은 건강식품이 추석 선물 대명사로 각광을 받습니다. 2000년대에는 대형마트 실속형 선물 세트와 백화점 고급 선물 세트로 양분화가 뚜렷해집니다. 최근 들어선 디저트 세트부터 모바일 쿠폰까지 종류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용량 선물도 인기입니다. 통적인 선물 세트뿐만 아니라 디저트나 프리미엄 위스키나 또 유명 산지 와인, 또 궁중한과 세트 같은 그런 이색적인 선물 세트들도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추석 선물 변천사. 변하지 않는 건 감사함을 담은 마음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호흡곤란을 겪던 5살 여자아이를 일명 하임리히법으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게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지난 8월 24일 낮 1시경에요. 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도로 위에 SUV가 그 중앙분리대 네. 쪽에 정차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마침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고양경찰서 도래울지구대 소속 양준철 경사가요.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보니까 예. 보호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5살 딸이 사탕을 먹다가 이게 기도에 막혀서 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경사가 그때부터 즉시 타임리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이 조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이의 입에서 사탕이 튀어나오고 의식이 네. 회복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야말로 천만다행인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한 응급 대처로 5살 아이를 살린 양준철 경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이고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임리법을 익혀두었는데 순찰 중에 이런 상황을 마주할 줄은 전혀 몰랐지만 침착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무사히 살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하임리법을 미리 익혀뒀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5살 여자의 아버지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당연한 거겠죠. 보호자들은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경사는 하임리법을 시행한 것을 넘어서서 119에도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5살 딸이 그 상황을 큰 문제 없이 잘 모면했다고 합니다. 네, 참 오늘 같은 명절에 떡이나 음식을 네. 좀 급하게 먹다가 목이 막힐 수가 있어 더 유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연령별로 하임리법을 실시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오늘 추석인데요. 이렇게 명절에는 과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예. 음식으로 기도가 막혀서 119가 출동한 게 1,290건인데 그중에서 415건은 심정지까지 이른 상황이었고 85%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어난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임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환자를 뒤에서 안고 예. 다리 사이에 그 구조자의 다리를 넣은 다음에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준 다음에 이 손을 명치와 배꼽의 중간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대각선 위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도 이 방식은 똑같은데요. 예. 다만 힘을 한 70%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가 막혀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 꼭 하임리법을 대응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신속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기도가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일단은 하임리법을 하다가 만약에 심정지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19 구급대를 불렀을 때 평균적으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7분 정도라고 예.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임리법 그리고 만약에 심정지가 왔을 때는 심폐소생술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또 강준혜 변호사님께서 안내해드린 하임리법 사용할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위급 상황에서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했습니다. 아들을 마중 나간 남 전 지사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좀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안으셨네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으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 너무 좋다. 당시에 저 장남, 네. 과거 마약에 빠졌던 장남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남경필 지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그리고 투약했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7월에도 대마를 흡입하고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16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였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마약을 또 투약하고 있다는 것을 남경필 전 지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남경필 전 지사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은 이때는 집행유예를 받지 않고 실형 2년 6개월을 받은 지 조금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제 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남경필 전 지사 이제 2018년 정계를 떠난 뒤 현재는 마약 예방 치유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마약 중독 회복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이 센터에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방송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정계로 돌아올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본인이 정치를 할 때는 1,000만 명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마약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마약은 대한민국과는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은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마약류 범죄 소년 검거 현황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이 1,430명이 단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2018년에는 56명이었는데 2년 뒤인 2020년에는 132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201명이 되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78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중독이 되었을 때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비슷한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한미 대공망을 회피할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추석 연휴까지 대남 위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당 주요 간부들의 사열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북한은 올해로 3년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육상과 해상을 넘나드는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들을 비롯한 주체적 국방과학기술력의 집성체인 최신 방위 자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판 아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결합한 화성 11마를 처음 공개했는데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러우 전쟁에서 실전 검증을 마친 KN-23 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를 달아 남한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김정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듯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에 따라 특수자산을 할당했다며 한국 영토가 안전하겠냐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것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노골적인 대남 위협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 전시회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를 과시하며 한국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냐라는 이런 대남 위협적인 발언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무기 박람회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한 거여서 의도가 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상 북한이 2023년 12월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를 밝힌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국을 식민 속국이라고 그랬고 이상한 기행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기장비 전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국의 중요한 표적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표적을 특수 자산을 할당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껏까지는 지금은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상 이런 공갈 협박을 통해서 추석 민심에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이 있었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의도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갖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한미동맹이 자신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조성한다면서 힘의 균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힘의 균형,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힘의 균형 이 얘기를 하면은 언뜻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한미동맹이 있고 예.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밖에 여태껏 없었는데 핵무기를 이제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것은 억지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동맹 관계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복원했잖아요. 러시아도 핵무기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국은 핵무기 없잖아요. 예. 미국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가 없어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의 균형이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만 핵에 자신들이 가져야 이게 힘의 균형을 이제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오히려 억지 논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이 공개한 다양한 종류의 신무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KN-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건 어떤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이 화성 11-마형 예, 얘기를 한 건데 화성 11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화성 11-가형은 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거고요. 화성 11-나형은 KN-24라고 하는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화성 11-다형이 있습니다. 네. 다-2.5, 다-4.5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2.5톤, 4.5톤을 의미하는 거고요. 화성 11-라형, 가나다라 할 때 그래서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 예. 이것은 사거리가 한 110km 정도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 11-마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의 네. 앞에 탄두 부분을 뭘로 넣느냐 하면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넣거든요. 그래서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도 50km 이하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예. 건데 여기다가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했으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 이상이거든요. 예. 이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다가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그 요격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같이 예. 보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전시된 무기 중에 일부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짚히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화성 지금 11-가형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가형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 자체가 러시아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11형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기술 전수가 이미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화성 11-마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이제 넣은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기술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좀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항 미사일 네. 이건데 이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 3M-54E 그러니까 3M-54E라고 하는 러시아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순항 미사일은 대함,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타격을 할 수 있는 전략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기술 전수를 좀 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대남 위원 발언과 방위력 과시, 북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대화의 길에 동참하라 그러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북한이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중요한 그 대북 정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북 정책의 3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 통일 3원칙에 이어서 사실상 END 구상이라고 하는 걸 밝혔잖아요. 상호 교류하고 그리고 정상화하고 그리고 비핵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구상을 이제 계속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무기 전시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의 중요 표적에 대해서 특수자산을 할당함으로 해서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근면 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남북 간에 이런 대화를 위한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원칙 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이나 밝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는 10일입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 ICBM이 공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신형 ICBM이 공개될 수도 있고요. 신형 ICBM을 먼저 발사할 수도 있다라고 발사할 생각을 수도 해요. 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9월 8일 날 김정은이가 탄소 섬유 복합 재료 고체 엔진 분출 시험을 이제 참관을 했거든요. 이것은 화성 18형 정도가 140톤 포스의 추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참가한 거기에는 화성 20형에도 사용을 하고 화성 19형에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톤 포스의 그런 추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무려 그 추력이 한 4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9월 8일 날 참관했을 때 뭐라고 북한에서 얘기했느냐 하면은 9번째 시험 분출 시험이자 시험이라고 했고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정은이 참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 이제 곧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이렇다라고 봐요. 우선 10월 10일이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잖아요. 오늘이 6일이니까 이제 며칠이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당 창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전 축포로서 이렇게 화성 20형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일 그때 발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일에 화성 20형을 이렇게 열병식 할 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이제 신형 ICBM 발사, 시험 발사까지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에이펙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측이 방한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미국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이렇게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제는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경력이 중요한데 전례가 2019년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잖아요. 사실상 2019년도 6월 달이면은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서너 달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가 쑥 빠져 있고 절대로 이제 트럼프를 안 만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있어서 만나자고 얘기하니까 스스럼 없이 나와서 만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19일 날 와서 당일치기가 될지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저렇게 저는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요. 와가지고서는
아마 G20 우리의 에이펙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그 깜짝 회동도 가능성이 있다. 또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봐요. 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하루 전날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북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위 아침, 오늘도 고향을 찾는 막바지 귀성 차량과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이 모두 몰리면서 도로 곳곳이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로 정체는 오후 5시 절정을 이룰 전망인데 다시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서인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중 오늘 양방향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 전국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막바지 귀성길 정체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구간 교통 상황 CCTV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문덕육교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양로 1교 부근에서는 서울 방향은 원활하지만 목포 방향이 꽉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화천교 부근에서는 강릉 방향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50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50분, 강릉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후 3, 4시 사이 정점을 찍고 자정 무렵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귀경 행렬도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부산에서 6시간 50분, 광주에서 4시간 30분, 대구에서 5시간 50분, 강릉에선 3시간 10분이 걸리겠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심해지고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가장 많은 667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 빗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팔과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이어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70명이 숨졌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 폭우까지 예보되면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범람한 강물로 시내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3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네팔 곳곳이 물에 잠겨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हेर्नु न सबै यो पानी छ नि अहिले मात्र बढिरहेको छ हिजोसम्म यो केही थिएन यता घुमाउनु त्यता हेर्नु त यता सबै पानी परिरहेको छ अब हेर्नु 특히 동부 산악 지역인 일람에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3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주요 도로가 끊기고 국내선 항공편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네팔 기상청은 오늘까지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인도 북동부 지역도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벵골주 다르질링에선 밤새 3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며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철교가 일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침수, 파손되면서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은 매년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몬순 기간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 광범위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 폭우는 정상적인 우기 이후에도 지속된 이상 강우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오후부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동해상으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은 연휴 기간에는 강원 영동에 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남부와 제주는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오후 5시 24분경에 월출이 시작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오늘 낮에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0도, 대전 22도, 부산은 25도 예상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박서민입니다. 2025년 추석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